13. 크리스마스 주간이 끝난 뒤 얼마 안 되어 니콜라이는 소냐에 대한 사랑과 그녀와 결혼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어머니에게 고백했다. 소냐와 니콜라이의 사이에 생긴 변화를 벌써 오래전에 눈치채고 이 상담을 각오하고 있던 백작 부인은 묵묵히 아들 말을 듣고 난 뒤 누구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결혼에 대해서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축복을 할 수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어머니가 이 결혼에 불만을 품고 마음으로부터 자기를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양보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을 니콜라이는 비로소 동감했다. 백작 부인은 아들 쪽은 보지도 않고 냉담한 태도로 남편을 부르러 보냈다. 백작이 왔을 때 그녀는 니콜라이의 면전에서 일의 상세한 내용을 간신히 냉담한 의조로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마침내 참지 못하고 분에 못 이긴 눈물을 흘리면서 방에서 나가버렸다. 노백작은 망설이는 말투로 아들에게 훈계를 한 뒤 그 결심을 바꾸도록 부탁했다. 니콜라이는 한번 맹세를 한 말을 저버릴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눈에 띄게 당황해하는 태도로 한숨을 쉬고는 이내 이야기를 중단하고 백작 부인한테로 갔다. 아들과 충돌할 때마다 자기는 아들에 대해서 집안 살림을 엉망으로 한 책임자라는 의식이 언제나 백작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따라서 부유한 아가씨와의 결혼을 물리치고 지참금도 없는 소냐를 고른 것에 대해서 아들을 나무랄 수가 없었다. 그는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만약 집안 형편만 엉망이 아니라면 소냐 이상으로 좋은 배필을 아들을 위해서 바랄 수 없다는 것과 집안 형편이 엉망이 된 원인은 미치니까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사치스러운 습관을 교정할 수 없었던 자기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곰곰 되새길 뿐이었다. 부모는 더 이상 아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백작 부인은 소냐를 불렀다. 그리고 백작 부인 자신도 소냐도 얘기하지 못했을 만큼 잔인한 의조로 배은망덕하게 아들을 유혹했다고 조카 딸을 질책했다. 소냐는 묵묵히 눈을 내려뜨고 백작 부인의 잔인한 말을 듣고 있었으나 자기는 대체 무엇을 요구당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은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돼 있었다. 자기 희생의 사랑은 그녀가 가장 애호하는 사상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 누구에게 무엇을 산 제물로 바쳐야 할지 그것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백작 부인을 비롯해서 로스토프 네의 일가족 전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또 동시에 니콜라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없었고 그의 행복이 이 사랑 하나에 달려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녀는 말없이 침울해 보였고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니콜라이는 이 이상 더 이러한 상태를 참을 수 없다는 느낌이 들어 어머니하고 결말을 지으러 갔다. 그는 자기와 소냐를 용서해주고 두 사람의 결혼을 승낙해달라고 부탁해 보기도 하고 만약 끝까지 소냐를 나무란다면 자기는 지금이라도 곧 그녀와 비밀히 결혼하겠다고 위협해 보기도 했다. 백작 부인은 니콜라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리만큼 냉담하게 그에게 대답하고 너도 이젠 성년이 되었고 안드레이 공작도 아버지의 승낙 없이 결혼을 하려 하고 있을 정도이니까 너도 같은 짓을 해도 상관없겠지만 그 대신 나는 절대로 그런 속이 검은 여자를 며느리로 인정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속이 검은 여자란 말로 분노가 폭발한 니콜라이는 목소리를 높여 어머니가 이렇게 강제로 자기 감정을 팔게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자기는 마지막으로 말해두지만 하고 반항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말, 백작 부인이 아들의 안색으로 미루어 두렵게 기다리고 있던 그리고 아마도 그들 모자 사이에 영원히 참혹한 기억으로서 남았을 그 말을 미처 입 밖에 내기 전에 나타샤가 파랗게 질린 정색을 한 얼굴로 지금까지 엿듣고 있던 문 뒤에서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니콜리니까 오빠는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만둬요. 네, 그만두라니까. 그녀는 오빠의 목소리를 안 들리게 하려고 거의 외치듯이 말했다. 어머니, 네, 이것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가엾은 우리 어머니. 그녀는 어머니에게로 얼굴을 돌리며 이렇게 말했으나 백작 부인은 자기가 경렬 직전에 있는 것을 느끼면서 두려움을 띠고 아들을 쳐다보고 있었지만 고집과 싸움에 이끌리고 있었던 탓으로 이제 와서 굽힐 생각도 없었고 또 물러설 수도 없었다. 니콜리니까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저리가 있어 주세요. 어머니 좀 들어주세요. 하고 나타샤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그녀의 말은 무의미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역시 그녀가 바랐던 결과를 획득할 수는 있었다. 백작 부인은 애처롭게 흐느껴 울면서 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고 니콜라이는 일어나서 머리를 움켜쥐고 방에서 나갔다. 나타샤는 화해시키는 일에 착수했다. 그리하여 니콜라이에게는 소냐를 구박하지 않는다는 언지를 어머니한테서 받게 하고 그 자신 쪽에서는 양친에게 비밀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시키는 데까지 이끌었던 것이다. 부대의 일을 정리하면 군무에서 물러나 귀향하여 소냐와 결혼해야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니콜라이는 1월 초에 연대로 돌아갔다. 양친과의 불화 때문에 어쩐지 엄숙하고 비통한 기분이 되어 있었으나 자기는 열렬한 사랑의 몸과 마음을 불사르고 있는 인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니콜라이가 출발해버리자 로스토프 내의 집안은 전보다도 한층 침울한 공기에 휩싸였다. 백작 부인은 정신과로 때문에 병이 났다. 소냐는 니콜라이와 헤어진 것도 원인이긴 했지만 그보다도 더 백작 부인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매사에 저기를 머금은 태도를 보였으므로 가련한 모습이 되었다. 백작은 그 어떤 결정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에 다다른 재정 상태에 직면하여 전에 없을 만큼 심각하고 침통한 기분이 되어 있었다. 도저히 모스크바의 집과 모스크바 교회의 소유지를 팔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가옥의 매각을 위해서는 모스크바로 갈 필요가 있었으나 백작 부인의 건강이 하루하루 출발을 늦추게 했다. 나타샤는 처음에는 약혼자와의 이별을 홀가분한 마음으로 도리어 쾌활하게 참아왔지만 이 점 날로 흥분을 더해가고 참을성이 없어졌다. 그의 사랑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꽃다운 시절이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게 헛되이 시들어 사라져 간다는 생각은 그녀의 마음을 쉴 사이 없이 괴롭혔다. 그의 편지는 대부분 어느 것이나 그녀를 노하게 할 뿐이었다. 그녀는 그에 대한 생각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는 자기 혼자에게만 흥미가 있는 새로운 마을과 새로운 사람을 보면서 참된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녀는 모욕을 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니만큼 그의 편지가 재미있으면 재미있을수록 그녀는 화가 났다. 애인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은 아무런 위안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루하고 거짓된 의무처럼 생각되었다. 그녀는 편지를 쓸 수가 없었다. 그것은 목소리와 미소와 눈빛으로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의 1000분의 1만큼도 편지로 정직히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고전적이고 천편일률적인 몸이 건조한 편지를 썼으나 자기 자신 그런 것에 아무런 가치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편지의 초를 잡을 때 백작 부인이 철자법을 바로 잡아주기도 한 그런 것이었다. 백작 부인의 건강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모스크바 행을 늦출 수는 없게 되었다. 지참금도 마련해야 하고 집도 팔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게다가 또 안드레이 공작도 모스크바에 먼저 들러리라고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올 겨울은 아버지인 니콜라이 안드레비치가 거기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이며 또 나타시아는 이미 그가 모스크바에 도착해 있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래서 백작 부인은 시골에 남게 되었고 백작은 소냐와 나타시아를 데리고 1월 하순에 모스크바를 향해 출발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